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합니다. 네, 오늘도 괴담 그리고 도시전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도시전설은요, 게슈탈트 붕괴입니다.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떤 거를 계속 반복해서 상기하다 보면은 그 의미가 희석되거나 애매해지거나 그게 왜 그런 뜻이지? 이런 식으로 떠올려지는 그걸 이제 보통 게슈탈트 붕괴라고 하죠. 근데 왜 그게 게슈탈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보는 도시전설이 되겠습니다. 개요가 있습니다. 게슈탈트 붕괴는 특정 대상에 과도하게 몰입할 경우 대상의 정의나 개념 등을 잊어버리거나 이질감이 생기는 현상을 가리키는 일본의 인터넷 유행어이자 신조어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숟가락이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숟가락을 계속 되뇌어 보는 거예요. 숟가락, 숟가락, 숟가락. 그럼 왜 숟가락이지? 디귿 받침이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용어 자체가 되게 이상해지고 뭔가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걸 말합니다. 보통은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볼 경우에 혼란을 일으키는 현상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 이 현상 자체는 근거 없는 유사과학까진 아니지만 게슈탈트 붕괴라는 말은 실제로 심리학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요거랑 유사한 말은 있습니다만 게슈탈트 붕괴라는 말을 심리학에서 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게슈탈트 붕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념과 비슷한 학술 용어가 있습니다. 세만틱 세티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어로는 대략 의미포화라고 합니다. 1962년 맥길 대학교의 리언 자코보비츠 제임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에 처음으로 기재한 단어입니다. 이는 단어와 같이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데 그것의 반복적인 신호가 계속 발생하면은 신호에 대한 반응이 일시적으로 둔감해지면서 의미가 추출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슈탈트 붕괴랑 거의 비슷하네요. 또한 2023년 비록 이그노벨상이지만 특정 단어를 수없이 반복하면 그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내용이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비과학적인 현상은 아니다 라고 하네요. 이그노벨상은 이제 쓸데없고 이런 걸 왜 알아냈을까? 이런 거한테 주는 상입니다. 노벨상의 대척점에 있는 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과학계라든지 심리학 쪽에는 이를 뜻하는 용어가 있긴 하기 때문에 아주 도시전설에 입각한 그런 말은 아니다. 다만 왜 게슈탈트 붕괴인가? 이걸 알아봐야겠죠. 명칭의 의미와 유래가 있습니다. 게슈탈트 붕괴라는 용어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형태 심리학을 말하는 건데요. 원래 게슈탈트라는 독일의 명사, 심리학에서 게슈탈트라는 용어가 가진 의미를 확대 해석해서 은어가 된 것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슈탈트라는 말은 있어. 요건 있는데 요거를 너무 과대하게 해석해서 이런 심리학적인 용어를 대체하는 말로 썼다는 거죠. 그럼 게슈탈트는 무슨 말이냐? 독일어로 형태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shape, form이라고 합니다. 다만 독일어에서는 게슈탈트 자체에는 심오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명사인데 이게 심리학을 다루면서 단어를 그냥 굳이 번역하지 않고 전문 용어로 그냥 정의를 한 것이다. 우리가 요즘에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올림픽도 펜싱 용어 이런 거를 막 다 그냥 번역해서 하지 않고 원문의 그 단어를 그대로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게슈탈트를 해석하지 않고 쓴 것 같다. 일단 게슈탈트는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정신현상을 개개의 감각적 부분이나 요소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그 자체로서 전체성으로 구성된 구조나 갖고 있는 특질에 중점을 두고 파악하여 정리된 구조가 원래 뜻이라는 거예요.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어. 네 글자인데 이걸 풀면 두 줄이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언어 쪽에서도
형태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뜻을 나눌 수 없는 최소의 단위를 보통 형태소라고 하는데 의미 자체는 유사한 것 같아요. 이걸 더 이상 쪼개서 이해하지 않고 그 자체로 이제 해석하는 그런 심리학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슈탈트 붕괴를 한국어로 해석하면 형태 붕괴 또는 형상 붕괴라는 뜻이 됩니다만, 반대로 이를 독일어로 번역한 게슈탈트포의 경우에는 전문 용어나 한정된 상황에서만 사용되고 일반적으로는 쓰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도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게슈탈트라는 말이 심리학에서만 쓰는 용어다 보니까 독일어와 한국어를 합해서 게슈탈트 붕괴라고 하는 조합은 정상적이다. 단어처럼 형태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읊조리거나 떠올리거나 하면은 그 신호가 약간 반응이 늦게 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딱 떠오르는 게 아니라 약간 딜레이가 생기면서 오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게슈탈트 붕괴다 라는 거고요. 다음은 게슈탈트 붕괴라는 단어가 탄생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글입니다. 일본 인터넷 초기 시절에 커뮤니티에서 확산된 것이다. 어느 대학생 A가 친구 B와 둘이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의 내용은 매일 여러 번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향해서 "넌 누구야?" 라고 묻는 것이다. 매일 계속하면은 몇 개월 만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돼버린다고 한다. 그 소문이 진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A와 B는 매일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질문했다. 며칠이 지나 A는 자신이 아닌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더 이상 실험을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아서 B에게 실험을 그만두자고 했다. 이윽고 며칠 후 B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긴 A가 B의 집으로 찾아갔더니 B는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였다. 실험을 시작해서 몇 주도 지나지 않았다. 왜 이렇게 빨리 실험 효과가 나타난 것일까? 문득 A가 B의 방안을 둘러보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B의 방에 있는 거울은 삼면경이었다. 라는 괴담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 비롯됐다는 거죠. 삼면경이라고 하면은 좌측, 정면, 우측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왼쪽, 오른쪽이랑 정면을 다 볼 수 있게끔 설계된 구조의 거울인데, 거기다 대고 "너는 누구야?" 라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거울에 비해서 효과가 3배였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자신을 망각하는 효과를 가지고 와버렸다는 것 같아요. 다른 괴담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게슈탈트 붕괴 현상은 최초 19세기 중엽에 태어난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크리스티안 폰 에렌펠스가 정의했습니다. 에렌펠스는 게슈탈트 붕괴 현상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만, 그가 말년에 정신병원에서 만난 한 환자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그 환자는 젊은 청년이었고요. 그의 말을 들은 에렌펠스는 너무 놀라서 손에 들고 있는 커피잔을 놓치기까지 했습니다. 에렌펠스는 황급히 환자의 보고서를 읽고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환자는 정신병원에 들어온 지 3년이 가까이 지났으며 보고서에는 3년 동안 항상 똑같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나온 것이었다. 에렌펠스는 게슈탈트 붕괴라는 거는 원래 큰 개념에선 일어나지 않고 작고 사소한 개념, 예를 들어서 단어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며 그것도 금방 사라지기 마련이라고 했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체계에서 세계관 같은 것은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원래 게슈탈트 붕괴 현상은 학계에도 보고가 된 거고 다들 알고 있었어. 근데 이게 특정한 단어나 어떤 잠깐 약한 행동 이런 것들에만 발현된다고 했는데, 어떤 정신병원에 입원한 젊은 환자는 세상 자체, 이 세계관 자체에 대해서 게슈탈트 붕괴 현상을 겪고 있는 환자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렌펠스란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의미 포화 그리고 형태 붕괴라는 뜻의 심리학은 있습니다. 근데 도시전설로 널리 알려져 있는 거는 단어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도 혼동이 오는 거,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어에서도 그게 가능하다면 자기가 누구인지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데에서 약간 으스스한 느낌이 드는 그런 류의 괴담인 것 같습니다. 게슈탈트 붕괴와 관련된 첫 번째 이야기는 게슈탈트 붕괴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이야기는 진짜는 아니고 도시전설입니다. 거울에 대고 너는 누구냐 라고 수개월간 물으면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의 눈, 코, 입, 귀같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내 얼굴이 원래 이랬나? 요 정도까지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된다. 근데 요거가 저 약간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 서울 자취할 때에 워낙에 일집학원 이러다 보니까 사람 만날 일이 거의 없었어. 그 집에 혼자 있을 때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피부 관리 같은 거 하느라고 막 그게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계속 봤는데 내가 이 얼굴이라고? 이랬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 내 얼굴 이런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올 수 있다. 다만 내가 누구인지를 혼동하거나 잊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도시전설인 이 에렌 펠스라는 심리학자가 나오는 거는 사실 게슈탈트 붕괴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다. 에렌 펠스의 연구 분야는 게슈탈트의 개념의 정의를 한 사람이고 애시당초의 망상장애 환자한테 나약한 정신체계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심리학자에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심리학자였다면은 그 환자가 어떤 증사를 가지고 있고 그 병원에서 특히 뭐 눈에 띄는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뭐 과소평가를 했었고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심리학자라면은 하나하나를 다 소중하게 여겼을 테니까요. 게슈탈트 심리학에 따르면은 사람은 사물을 형태로서 특히 게슈탈트 법칙에 의해서 지각해서 세부의 총화 이상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게슈탈트 붕괴란 게슈탈트로서의 인지 규칙을 잊어버리고 전체가 아닌 디테일의 총화로만 인식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냥 평소에 자주 보아왔던 게 일시적으로 매우 낯설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망상장애나 기억상실, 건망증 등과도 혼동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게슈탈트 붕괴라는 게 사람이 단어나 특정 사물을 봤을 때 그 어떤 디테일 이상의 총합값, 전체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크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해서 그 개념 자체를 혼동하거나 잊어버리는 현상을 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늘상 봐왔던 게 잠깐 어라? 이런 식으로 오는 정도지 아예 개념 자체가 흔들리는 현상을 말하는 그런 심각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자도 실질적으로는 각 요소, 선, 원, 네모 그쵸? 짝대기로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그 합을 하나의 전체적인 요소로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완벽하게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 일어나면은 숟가락 무슨 뜻이었지? 이상한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숟가락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 그냥 그걸 읽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도시전설이 맞다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그냥 숟가락이라는 게 약간 반복하다 보니까 좀 뭐였더라? 이런 식으로만 되는 거는 도시전설에서 나오는 것만큼 심각한 현상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익히 봐왔던 게 잠깐 혼동이 오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전설처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내가 누구였지? 이 현실이 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같은 것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 그 가끔 어떤 그림 같은 거 봤을 때 좀 중의적으로 보이는 그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노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미녀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그림 있잖아. 근데 그것도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나오는 유명한 그림이래요. 게슈탈트, 패턴, 노파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식하던 것이 새로운 패턴, 미녀로 보이게 되는 그런 게 게슈탈트다. 여러 가지 예시 중에서 이상 작가님의 오감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가님께서 신문에다가 연재했던 글인데 그 연작 중에서 시제 3호가 있어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싸움하는 사람은 즉 싸움하지 아니하던 사람이고 또 싸움하는 사람은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기도 하니까 싸움하는 사람이 싸움하는 구경을 하고 싶거든 싸움하지 아니하던 사람이 싸움하는 것을 구경하든지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싸움을 구경
이런 겁니다. 이렇게 특정된 싸움을 반복하다 보니까 싸움이 뭐였지?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포화다. 게슈탈트 붕괴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유사한 개념의 심리학 용어가 있다는 건 재밌네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심각한 심리학은 아니다. 다음입니다. 고민형 출연자. 출연자 고민형은 무슨 말이지? 사진이 있는데요. 에? 고민형이 출연석에 앉아있어. 뭐지? 자기가 와서 앉은 건 아닐 테고.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한 게 써있겠죠, 아래. 왜 여기 방청석에 고민형이 앉아있을까요? 개요. 일본의 아동 프로그램 출연자 중에서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하거나 말을 잘 안 듣는 아이가 있으면은 그 자리를 고민형으로 바꾼다는 것으로 유명한 도시전설이다. 그러니까 유아용 프로그램이나 이런데 방청객으로 이렇게 사람을 부르는데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거나 졸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메라에 잡히기가 좀 힘들거나 프로그램 진행이 좀 어려울 경우에는 그 아이를 빼고 고민형을 앉힌다는 거죠. 왜일까요? 상세한 내용이 밑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아이가 프로그램 출연자로 발탁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말썽을 부리거나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아이는 편집을 당하기 때문에 신빙성은 낮습니다만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항목과 관련된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뭘까요? 일본 TV 프로그램 놀이방 사건. 일본의 TV 프로그램으로 1963년부터 79년까지 16년 동안에 장기 방송되고 있던 방송이다. 사건은 1966년 프로그램에서의 선생님 역할을 맡았던 미도리 선생이란 사람이 아이들에게 키로 시작되는 말을 하나씩 말해보세요 라고 이제 애들한테 질문을 건넨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생긴 해프닝이었다. 스튜디오 의자에 앉은 4-5명의 아이는 순진하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대답을 차례차례 말해 나갔다. 기린, 키츠네, 여우. 근데 마지막 킨타마. 이제 고환을 말하는 거죠. 웃는 얼굴로 맞장구를 치던 미도리 선생도 방청객들도 스튜디오 내부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방송 금지 용어를 큰 소리로 외친 사내 아이 때문. 순간 당황한 미도리 선생은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한다. 그리고 미도리 선생이 하는 말, 좀 더 예쁜 거를 말해볼까요? 라고 했더니 이어서 그 사내 아이가 자신있게 대답, 예쁜 고환! 이게 이제 일본어로 읽으면 키레이나 킨타마죠. 그러니까 키로 시작하는 게 맞긴 하지. 사내 아이는 너무 대담했다.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된 것이 생방송 중이었어? 생방송 중이기 때문에 편집을 할 수가 없는 생중계였다는 거죠. 방송사 측에서는 긴급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 따라서 방송 도중에 카메라를 내려서 방송을 중지하고 화면에는 잠시 기다려주세요. 화면 조정 중 이라는 문자만 비춰 내보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다시 프로그램이 시작될 무렵에 스튜디오 의자에 앉아있던 사내 아이는 없어졌고 대신에 곰 모양의 봉제 인형을 놓았던 거.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던 거는 방청객석이었어가지고 왜 여기가 앉아있을까? 고민형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출연자한테 생기는 일이었던 거네요. 사람을 이게 뭔가 바꿔야 되는데 갑자기 있던 사람이 빠지면 이상하니까 걷다가 뭘 아무거나 갖다 놓는 거야. 근데 이제 진짜 아무거나 갖다 놓으면 이상하니까 그나마 나쁘지 않네, 뭐 인테리어인가 싶을 수 있는 고민형을 앉혀놓는다는 게 이 고민형 출연자의 전설이군요. 딱히 이게 무섭다라기보다는 있을 법한데? 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해. 근데 어쨌든 간에 원래 있던 사람이 갑자기 화면 조정 중 하고 없어진 다음에 고민형으로 대체되는 그 모습이 뭔가 어떻게 보면 좀 기괴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괴담처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섭진 않지만 이건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후에 일본에서는 이게 밈처럼 쓰였기 때문에 각종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패러디가 많이 되었다 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교수의 메모, 일본의 도시전설, 관동 대지진과 연관된 일본의 도시전설이다. 관동 대지진은요, 일본에서 있었던 지진인데 1923년 9월 1일에 생긴 지진입니다. 진도가 6 정도 됐고 최소 수십만 명이 부상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사망자도 10만 명이 가깝게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나오네요. 이런 일과 관련되어 있는 도시전설인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 교수가 실종되었다. 교수의 조수는 처음엔 단순히 어디 여행에 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교수의 가족과도 연락이 끊어졌다. 조수는 교수의 집을 방문했지만 가재도구 하나 남은 게 없었다. 조수는 경찰에게 실종 신고를 하려다가 그 교수의 책상에서 메모 한 장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이 메모를 발견한 씨는 땡월땡일 안에 관동지구에서 가능한 한 멀리 벗어나야 하며 이 메모에 관한 내용을 남에게 이야기하면 일본 전체가 패닉 상태가 되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다는 전설이군요. 있을 법한 것 같아요. 그 분야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막아야겠고 동시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도망갔다는 거죠. 조수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수한테 알리면 또 어디 또 퍼질 수도 있으니까. 있을 법한 도시전설입니다만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진은 현대 기술로도 예측하기가 힘든데 1923년경에 날짜까지 맞춰가면서 지진을 예상했다는 건 믿기가 힘든 이야기다. 간단히 말해서 100년도 더 전에 이런 기술이 있었으면 고베 대지진이나 토호쿠 대지진이 그런 엄청난 피해를 끼쳤을 리가 없을 것이다. 100년도 전쯤에 지진에 대한 예측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었으면 그 이후에 있을 지진들도 분명 막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걸 봤을 때 괴담일 가능성만 있다. 설사 맞는다고 해도 그것도 역시 모순이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을 정도의 유명한 교수라면은 일본 정부에서 말을 안 들어줄 리가 없지. 어떤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권위적인 사람이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으면은 이걸 정부한테 말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거인 것 같아요. 오히려 예측을 훨씬 더 빨리 알려줌으로써 국가 단위를 대비해서 희생자의 수를 줄인다면은 그의 이전의 권위는 따위 정도로 보일 정도로 일본 국민들의 영웅으로 칭송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혹여 틀릴 것을 걱정해서 함구했다고 해도 최소한 교수 자신의 지인들이나 조수들에게도 몰래 알릴 방법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혼자 몰래 도망쳤다고 하면은 무책임한 걸 넘어서 인간성에 문제가 있나 의심해야 될 수준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뒤 맥락을 좀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말이 안 되는데 뭔가 이 기묘한 느낌이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일견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류의 괴담이 있었던 것 같고 또한 일본은 워낙 지진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이런 식의 괴담이 좀 더 현실성 있게 다가왔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괴담입니다. 다른 세계에 가는 방법. 다른 세계라. 이 세계에 가는 방법이군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어떤 특수한 행위를 통해서 이 세계로 건너갈 수 있다는 일본과 한국의 도시전설입니다. 처음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있다고 하네요. 덤으로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영문으로는 엘리베이터 게임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구글링 해보면은 괴담의 발원지가 대한민국이라는 글이 대부분이고요. 드물게 일본 또는 한국이라고 나옵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지만 한국에서는 일본이 기원지라고 여겨지는 편이다. 이상하네. 서로가 원산지가 아니라고 하는 격이죠. 이 괴담은 한국에 6층 이상 되는 아파트가 거의 없었던 90년대에도 PC통신을 통해서 떠돌던 이야기다. 해보고 싶어도 아파트가 없던 동네가 허다한 판이었는데도 이런 괴담이 있었다는 게 놀라운 일이다 라는 거네요. 확실히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어딘가로 가려면은 고층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고층 건물이 별로 없을 때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원산지가 좀 혼동이 오는 게 그래서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준비물 10층 이상의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첫 번째, 엘리베이터를 탄다. 탈 때는 무조건 혼자여야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엘리베이터에 탄 채 4층, 2층, 6층, 2층, 10층을 눌러서 이동한다. 이때 누군가가 타면은 실패한다. 세 번째, 10층에 도착하면 내리지 않고 5층을 누른다. 네 번째, 5층에 도착하면은 젊은 여자가 탄다. 괄호 열고 그 여자에게는 말을 걸면 안 된다. 괄호 닫고. 다섯 번째, 여자가 타면 1층을 누른다. 여섯 번째, 누르면 엘리베이터는 1층에 내려가지 않고 10층으로 올라간다. 괄호 열고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다른 층을 누르면 실패한다. 그만두고 싶으면은 이게 마지막 기회다. 괄호 닫고. 일곱 번째, 9층을 지나가면 거의 성공한 것이다. 참고, 당신이 성공했다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이 방법을 통해서 도착한 세계에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아이고 5층에서 탄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라는 섬뜩한 내용이군요. 놀랍게도 돌아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타지 않는 경우 10층에 올라가면 내리지 않고 1층을 누른다. 인식이 안 된다면 계속 연타한다. 두 번째, 5층에서 여자가 탄 경우 10층에 도착하면 다시 내리고 다시 탄다. 올 때 사용했던 패턴 4, 2, 6, 2, 15와 같이 1층을 눌렀는데 10층으로 가면 6층에서 8층 중 아무거나 눌렀을 때 1층 현실 세계에 갈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방법 자체가 되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괴담으로서의 충실한 자격 요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게다가 이 5층에 도착하면은 젊은 여자가 타는데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주 섬뜩하네요. 그리고 뭔가 내렸을 때 이 세계에 도착하면은 아무도 없이 나밖에 없다는 점도 상상하기 싫다. 그죠? 그러니까 좋은 괴담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좋은 괴담인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괴담을 쭉 많이 찾아봤는데 이미지가 딱 떠오르면은 그게 진짜 무섭고, 그냥 뭐 이야기네 하면은 그냥 별로 안 무서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섬뜩한 괴담인데, 근데 이게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화장실도 있는데요. 첫 번째, 화장실로 간다. 두 번째,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근다. 세 번째,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다. 네 번째, 세면대로 가서 물을 최대 세기로 틀고 적당히 미지근하게 틀어놓는다. 다섯 번째, 변기 뚜껑을 열고 물을 내린다. 이때 불이 두어 번 깜빡거린다. 안 깜빡이면 실패다. 여섯 번째, 틀어두었던 세면대에 물을 잠근다. 일곱 번째, 밖으로 나간다. 보면은 뭔가 방법이 어렵지 않아. 다만 평상시라면 절대 하지 않을 방법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기묘하게 현실적이면서 비현실적인 그 선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기묘한 괴담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실상 당연히 낚시다. 이게 7글자로 그냥 끝내버리네. 애초에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괜한 전력 낭비입니다. 그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사람들에게 민폐만 끼친다. 사람이 아닌 정체불명의 여성보다 훨씬 무서운 경비원이 나타날 것이다. 에스컬레이터 버전도 있는데요. 요거는 역주행을 하라고 나와 있었나봐요. 역주행 자체가 위험한 행동이고, 에스컬레이터는 구동축의 체인이 감기는 방향으로 디딤판이 올라가는 원리인데, 역주행으로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면은 롤러에 감긴 체인이 풀려서 에스컬레이터가 정지한다. 이 경우에는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맡겨야 된다라고 에스컬레이터에서 일하시는 관련 종사자분께서 쓰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기계를 원래 방식이 아닌 반대의 방식으로 이용하거나 쓸데없는 방식으로 쓰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니까 하지 말라라고 써있네요. 근데 뭐랄까 뭔가 될 것도 같잖아. 그리고 뭔가 일상적인 일들이다 보니까 이런 식인 것 같고, 실제로 만약에 엘리베이터에서 이걸 막 하고 있었는데
5층에 갑자기 젊은 여자가 진짜 타면, 물론 사람이겠지만 타면은 얼마나 소름 돋을까 몸에. 와, 그걸 생각하면 좀 무섭다. 어쨌든 간에 그런 류의 이 세계로 떠날 수 있는 괴담이라고 합니다.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실 때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빌딩 속의 밀실. 일본의 나폴리탄 괴담이라고 합니다. 나폴리탄 괴담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마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봤을 때 이게 뭔 말이야? 싶거나 혹은 개념적인 어떤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거를 이용한 기묘한 느낌이 드는 괴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어느 부동산 중개업자가 시내의 한 빌딩을 중개받는다. 빌딩의 설계 도면을 받아서 방의 구조를 보는데 이상하게 출입구가 없는 방이 하나 있는 것이다. 의아하게 여긴 업자는 직접 빌딩을 방문한다. 그런데 실제로 빌딩 1층의 한가운데에 벽과 기둥이 가로막고 있는 공간이 있는 걸 보고 벽을 허물어서 들어가 봤더니 다다미가 깔린 방이 있고 한가운데에는 식탁과 김이 나는 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대충 이런 이야기. 벽으로 완전히 밀폐가 돼 있어서 사람과 물건이 드나들 수 없는 밀실인데 방금 지은 듯 보이는 밥 한 그릇만 있다는 게 오싹함을 불러일으키는 괴담. 별다른 묘사는 없지만 오히려 다른 설명이 없어서 공포감을 유발한다. 이게 바로 나폴리탄 괴담의 대부분의 구성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있어? 싶은 거죠. 상세. 사실 사방이 벽으로 막혀서 사람과 물건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방금 가져다 놓은 것 같은 물건이 있다는 것 자체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암시하는 것이므로 무서운 것이 당연하다. 일단 애초에 이 빌딩에 어떤 뭐랄까 출입구가 없는 조그만한 방이 있는데 거기를 허물었더니 뭐 그냥 빈 콘크리트가 있으면 이상하지 않아. 근데 다다미가 깔린 방이었고 거기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있는 게 기묘하잖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가 딱 떠올랐을 때 기묘한데? 이상한데? 싶으면은 좋은 괴담이다. 아주 그 조건에 충족하는 괴담이라 할 수 있겠죠. 직접적으로 뭔가가 출현하지 않고 아무도 없다는 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미스테리한 공포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도 하다. 혹은 뭔가 이상한 사람들의 비밀 의식장처럼 느껴지니 무서운 걸지도. 현실적인 해석으로는 빌딩이 무사히 건축되고 번영되길 바랬던 건축사 등에서 일종의 기도나 제 비슷한 것을 들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갓 지은 밥이 있는 거는 설명할 수가 없다. 밀실 한가운데 평범한 물건이 있었다는 거는 뭐 그냥 가능한 일이지만 밥같이 음식물을 배치했으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썩어버리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고사를 지내는 느낌으로 밥을 놨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하죠. 이것과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어도 설화인데요. 이어도를 직접 봤다는 뱃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괴담과 비슷합니다.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크기의 무인도가 바다의 파도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섬 한가운데는 웬 사당이 떡하니 있고 사당 안에는 마찬가지로 김이 나는 밥 한 그릇이 놓여있더라는 얘기. 목격자가 놀란 나머지 그 섬에서 허겁지겁 뛰쳐나간 후 나중에 다시 용기를 내서 섬을 찾아가려 했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는 뒷이야기가 붙기도 합니다. 이어도설화는 처음 듣는데 제주도 지역에서 내려오는 전설의 섬에 대한 민간설화래요. 뱃사람들이 바다에서 죽는 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란 해석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도에 간다 라는 거는 죽었다 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다만 죽음을 직접적으로 가리키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슬픔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좋은 곳에 갔다 라는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이 이어도는 여자들만 살고 있다 이런 전설적인 섬이라고 하거든요. 지상에서 남자가 배 타고 오면은 잘해주기 때문에 남자들이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 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좀 슬프다. 근데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빠가 뱃사람이라서 뱃일을 하다가 돌아오지 않게 되면은 이어도에 갔어, 아니 뭐 이어도에 가서 안 돌아오나 보다, 이런 식으로
거기는 젊고 예쁜 여자들도 많고 하니까 나는 있고 안 돌아오나 보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없어지고 더 이상 못 보게 되었다는 생각보다는 더 좋은 곳에 갔다는 식으로 의미를 해석하고 싶어 하는 남겨진 사람들의 말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슬프다. 이거는 나 같은 이런 현실보다 더 좋은 곳에 있으니까 오지 않으려고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게 슬프네요. 여러 가지 변형이 있는데요. 그냥 쌀밥이 아니라 뭐 보리밥이라든지 혹은 사당이 아니라 초가집으로 바뀌어 있는 버전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만 섬이 나타난다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하네요. 이 관련된 걸로 민요도 많이 있네요. 이어도 사나 뭐 이런 식인데 육지 사람은 사나를 보고 이어도에 사는가? 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사나는 아직 무슨 뜻인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주도 방언에는 이렇게 나로 끝나는 종결어미가 일단 없고요. 사나가 살다에서 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어기여차처럼 그냥 단순히 추임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혹은 고기잡이에 나갔다가 이어도로 사라진, 죽은 사나이를 뜻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하여튼간에 그렇네요. 이건 되게 무섭지 않다. 빌딩 속의 밀실은 되게 좀 기묘하고 무섭고 이상한데 이어도서라는 좀 슬프다. 이거랑 비슷한 얘기가 원피스에도 있습니다. 원피스 하늘섬 에피소드가 이거랑 비슷해요. 어쨌든 그런 괴담이었네요. 다음입니다. 스기사와 마을. 일본의 도시전설 아오모리현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마을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스기사와 마을에 얽힌 이야기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어느 쪽이든지 간에 스기사와 마을에서 처참한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 마을은 폐촌이 돼서 지도에서 사라졌다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옛날 아오모리현의 산속에 스기사와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었다. 쇼와 시대 초기 스기사와 마을에 살던 한 주민이 돌연 미쳐버려서 도끼로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난도질해서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대량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아무도 살지 않게 된 마을은 이웃 마을에 편입돼서 폐촌이 되었고 지도에서도 사라졌으며 각종 행정 기록에서도 그 존재가 지워졌다. 그러나 스기사와 마을이 있던 자리는 지금도 존재하고 폐허가 되어버린 집터에는 악령들이 깃들어 있다고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스기사와 마을로 통하는 길을 가리키는 표식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돌았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마을로 가는 도로에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자 목숨은 보증하지 못한다 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두 번째, 마을 입구에 오래돼서 썩어가는 토리, 이 일본 신사 같은 데 있는 빨간 색깔 문 같은 거 있죠? 그게 있으며 그 아래에는 두개골 형상을 한 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폐허가 된 집터가 있는데 그 안을 자세히 보면 혈흔 같은 것이 여럿 보인다. 그 밑에 진실이 있습니다. 아오모리 현에는 실제로 스기사와라는 지명이 몇 곳 존재한다. 그 중에 위치상 가장 근접한 곳은 정확한 명칭은 스기자와가 아니라 코스기였습니다. 아오모리시의 외곽에 자리한 코스기는 아오모리 오바타자와 지역의 하부 행정구역으로 과거에는 이곳을 통상 스기자와라고 불렀으며 원래 폐가가 밀집된 지역이었고 해당 마을터에 여겨지는 곳은 개인 사유지라고 합니다. 사유지 주인에 따르면 조상 대대로 그냥 살던 터인데 괴담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 괴담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라고 합니다. 야, 이건 좀 무섭네. 아오모리현에 실제로 그런 곳이 있다는 게 무섭네요. 다행히도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니고 원래 패터야. 원래 그냥 뭐 이윤이 안 맞거나 그래가지고 그냥 더 개발하지 않은 건데 그래서 실제로 패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가본 사람들이 있다든지 혹은 그 괴담이 약간 진짜처럼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나 왜 이런 식의 괴담이 떠돌았을까요? 뭐 폐가만 있는 곳이 뭔가 느낌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떠돈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된 내용으로 사실 비슷한 일은 있었대요. 1938년에 있었던 오카야마현의 한 마을에서
30명이 총기로 몰살당한 츠야마 살인 사건에서 이 괴담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네요. 사실 뭐 그다지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확실히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뭔가 그 마을 자체가 갑자기 돌아버린 한 사람 때문에 패촌이 될 정도로 연쇄살인이 일어난다는 게 그다지 아예 믿기 어려운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괴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음 괴담입니다. 시체 닦기. 말 그대로 시체를 닦는 행위를 말한다. 정확히는 장례 과정의 염습 중에서 염과 그 전에 행해지는 수시에 해당한다. 이거는 이제 말이 많죠. 뭐 장례식장 시체 닦기 아르바이트 뭐 이런 식의 뭐 약간 농담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말 자체를 좀 안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고수익 알바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농담처럼 많이 했던 말이에요. 사자우리에서 밥주기 알바 뭐 이런 것처럼 있었던 건데 이게 왜 도시전설인가 이런 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실에서 흔히 시체 닦기 하면 떠오르는 철제 염습대에 누운 시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즈로 닦아 내려가는 작업은 영안실에 들어온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과정 중의 하나일 뿐이고 알바생을 굳이 구해서 써야 할 만큼 인력이 부족한 작업이 아니다. 병원에서 이미 그렇게 하는 사람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르바이트 중에 시체 닦기라는 것이 있는데 시간에 비해서 엄청난 보수가 나온다라는 도시전설이 존재합니다. 한 구당 몇십만 원까지 준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고요. 왜 하겠어요? 사람들이 기피하고 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런 거다 보니까 돈을 많이 줘서라도 이제 하는 아르바이트다. 뭐 이런 거겠죠. 힘들기도 하거니와 워낙 겁나는 일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산자를 이제 어떻게 케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자를 받아서 일을 시키는데 그 대신에 보수를 매우 두둑하게 치러준다는 카더라 통신이다. 이런 아르바이트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위생 문제 때문에 존재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게다가 장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제29조에 따르면은 시신을 보관, 안치, 염습, 운구를 할 때는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장례 지도사가 해야 된다고 규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닙니다만 이 염습 자체가 상당히 숙련이 필요한 데다가 유족이 사실은 다 모든 과정을 지켜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할 만한 그런 과정은 아니다. 일단 이 도시전설은 일본에서 훨씬 유명하다고 합니다. 빨간 마스크처럼 일본에서 시작돼서 한국으로 건너온 괴담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일본에서는 유명해진 이유가 일본의 시신 손질에 대한 인식 때문이란 해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 유교의식 때문에 시신을 만지고 수습하는 장례 일이 학식이 많고 사회 경험이 많은 어른이 한다는 인식이 강했고 현대에도 장의사란 직업은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하는 것이란 이미지가 강한데 당연히 시신 손질도 엄숙하고 중요한 마지막으로 이제 유족을 떠나보내는 아주 중대한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에는 약간 이 장례 관련된 게 엄숙하고 숙련된 사람이 하는 그런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런 장례 일을 천민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장례는 곧 천한 것들이 하는 일이란 인식이 박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신 자체에 대한 혐오 그리고 그 해당 계층에 대한 혐오가 겹쳐져서 도시전설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간혹 장례식이 현대화한 요즘이니까 불가능한 거지 옛날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오히려 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장의사가 집으로 와서 염습을 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도시에서는 1980년대까지, 농촌 지역에서는 1990년대까지 치러진 장례식의 풍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 법이 있고 뭐가 있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도 아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애당초에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죠. 게다가 건물 내외부를 청소하는 직업이나 길가에 치인 동물 잔해를 치우는 일도 있는데 이것들도 보통 고소득 일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죠.
이런 일들도 전문가 내지는 동물보호단체 자원봉사자가 처리하니까 아르바이트로 고수익으로 한다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 개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힘드니까 돈을 많이 주지 않을까? 라는 데서 오는 그냥 도시 전설일 뿐이다. 확실히 생각해 봤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 평택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이죠. 배랑 쌀 이런 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근데 친구랑 옛날에 막 놀러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막 그럴 때 가끔 논밭 근처에서 놀다 보면은 저기서 상여를 메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례, 옛날 방식의 장례를 치르던 것들이 꽤 많이 보였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도 아마 장례사가 와서 이렇게 집에 가가지고 돕는 그런 일들이 꽤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체를 닦는 아르바이트는 아예 불가능한 도시전설이다 라고 합니다.